6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장님 지내시고 네. 이제는 노원 뚜벅이로 돌아갔다. 네. 걸어 다니십니까? 네, 걸어 다녀요. 진짜요? 그동안 잘 못해서 제가 특기가 예. 노원 뚜벅이라고 동네에서 별명이 지어질 만큼 네. 동네 상가 방문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상가 방문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계동, 중계동, 네. 월계동, 공릉동인데 하계동, 중계동 거의 다 했고 이야. 그리고 월계동, 공릉동 하려면 앞으로 한 보름쯤은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다니던 중에 문 닫은 가게가 가장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정치 시작한 이후로. 예, 제가 88년 시작하고 상가 방문 시작한 거는 2004년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지역위원장이 아니어서 예. 시의원 한 번 하고 계속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선거를 처음 5번에서 4번 떨어지고 한 번 됐었어요. 아이고. 시의원 한 번. 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국회의원 돼서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5번 됐는데 2004년부터 상가를 1년 한 2번 내지 3번은 꼭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다 알죠. 노원구 저희 지역의 상인들은. 근데 이제 월계 공릉동은 새로 지역구가 바뀌면 새로 들어와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정말 동네를 많이 다니는데 오래간만에 국회의장 끝나고 네. 동네 오랫동안 못 가봤잖아요. 2년 넘게. 그래서 다녀보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코스피 9천 시대에 네. 상가는 왜 문을 닫습니까? 아니 그 코스피 9천은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일부 종목 이게 되게 올라서 그렇지. 네. 그거의 성과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성과가 국민들한테 다 돌아갔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청년들도 코스피가 올라서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예. 코스피에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보면 막 속도 상하고 네. 자산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 옆으로 퍼지고 이것이 전체 경기로 돌아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거여서 자영업 상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코스피는 올랐지만 민생 경기는 매우 안 좋다. 여전히 안 좋다. 네. 윤석열 정권 때도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다. 네,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정권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하고 또 재난지원금도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하고 자영업 대책도 세우고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네. 자영업이 작년에 비해서 연체 빚이 12%가 늘었고요. 아이고야. 물가 그 이제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예.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이 올랐고 예. 이 특란 좋은 계란 맞아요. 10개가 5,200원, 5,300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3%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굉장히 올랐죠. 예. 그렇게 하고 주택 가격도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 정권 시작할 때 5월달, 6월달 이때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8억 9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달에 10억이 넘었잖아요. 네. 서울에. 예. 뭐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 경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게 결국 동네로 가보면 문 닫은 골목 상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환율, 그나마 이제 그 미국 이란 전쟁, 뭐 또 갑자기 그렇죠. 또 다시 뭐 주말 사이에 사건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물가, 환율 그리고 이제 유가가 조금 그러게 조정이... 이제 거기 미국 이란 전쟁이 좀 정리되면서 네. 조금 조정될 수는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만들어 가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반도체 특수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현상, 대전환의 시대에 와 있지만 여전히 아랫목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냉기가 너무 차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될 일, 그렇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세력, 예. 정부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 특수가 있어서 예. 거기에 이제 이윤이 많이 났잖아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이윤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삼성 반도체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크게 갔는데 네. 1차, 2차 밴더 노동자들의 노력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협력업체, 네. 하청업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윤 배분이 그렇게 실제로 일한 사람들한테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또 어떤가? 주가가 오르는 90%를 보면 청년들의 삶이 제가 그 5분이 제가 이제 국회의장 하면서도 입법조사처에다가 자산의 불균형 네. 이거를 어느 소득이나 뭐 그 자산 그러니까 전체 불균형 지수가 자산이나 소득이나 교육이나 주거나 이런 단 영역으로 보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봐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차원 불균형 그 불평등 지수 그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아, 예. 입법조사처에서. 근데 그거 보니까 이게 비교해 나가니까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전체에서. 작년 36%에서 40%로 늘어났고. 그래서 자산 불균형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국가 데이터처의 그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청년들의 상위 20% 5분위로 나눠 보면 청년들의 상위 20% 하위 20%의 자산을 보니까 하위 20%는 3,300만 원 자산이 네. 돼요. 예. 상위 20%는 6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9배 차이 나더라고요. 야. 세대별로 보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이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커진 건데 그 인생의 출발점부터 이렇게 격차가 그렇죠. 19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예. 청년들이 보수화됐다는 건 야단칠 것이 아니고 예.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 그 불안함,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되고 네. 이렇게 불공정,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예. 반도체 특수 주가 올라가는 건 이재명 정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책을 드라이브 걸어간 건데 1년 동안 그런 성과가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고르게 퍼지고 국가의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내수의 진작, 자영업의 성장, 청년들의 불안감 해소 이런 걸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게 민주당의 과제예요. 네. 지금 노북남님이 계란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의장님. 그러게요. 예. 23% 올랐다니까 작년보다. 예. 야, 계란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그러게요. 사과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사과가 14,000원까지 네. 올라가서 하나래.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해법과 해안을 내놓고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합니다. 10년간 2,000조. 네. 그 반도체와 네. 관련된 이제 그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몇 가지 좀 의제가 불거졌습니다. 원래 환경운동도 하셨기 네, 때문에 일종의 이제 용수 부족론. 네, 그러니까 호남의 이제 영산강이나 뭐 섬진강 쪽에 원래 이 물 자체가 적다. 댐도 없는데 이 물을 어디서 땡겨 오겠다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왜 호남? 닥치고 호남 뭐 이렇게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약간 일종의 이제 지역주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일단 용수 부족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용수 부족론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냥 하겠어요. 그렇죠. 물 부족한데 그게 뭐 수천조, 2천조, 뭐 천조, 2천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거기에다가 그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되지도 않을 일을 기업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하겠냐. 저는
저도 환경운동한 사람인데 네. 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물을 정화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섬진강, 영산강 저는 강을 다 걸어본 사람입니다. 네. 예. 그 물들을 어떻게 돌려서 잘 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극복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그 물을 어떻게 잘 만들어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물의 용량과 또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한 판단은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권이 억지로 예. 어느 기업에게 너 거기 가서 해라 예. 이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또 하나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산업도 여기저기 좀 퍼져야 되고 또 이런 특히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전기 가지고 나머지 용량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기 용량을 끌어다 쓰기도 하지만 네. 그거 아주 택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거든요. 네. 다른 거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간도 길고 예. 시설을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원전 같은 것도 굉장히 길죠. 네. 그러면 그걸 빨리 만드는 게 재생에너지, 풍력, 햇볕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될 예. 텐데 그 햇볕이나 바람이 가장 좋은 데가 예. 이 서남해안 쪽이에요. 서해안 쪽이에요. 예. 그래서 서해안. 호남 쪽에 전기가 이 햇볕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 전남 쪽이 앞으로 옛날에 김제평야를 비롯해서 호남평야가 우리나라의 곡창이었다면 그렇죠. 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에너지 곡창 국민들을 먹여 살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옛날에 쌀이었다면 지금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는 호남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호남의 가능성은 그 부분에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호남이냐 뭐 투자하는 거 보니까 충청도 하고 강원도 하고 영남도 하겠다는 긴 계획들을 네.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를 지역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예. 그동안 뭐 호남은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과제로 본다면 그런 선택 호남에서 반도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그 2,000조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발표하는 것 중에 충청도 있고 영남도 있고 예. 국가 전체적으로 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네. 인구가 수도권 11.8%에 사는 인구와 11.8%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인구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100만이 더 많아졌어요. 네. 모든 재화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좁다고 그랬는데 11.8%밖에 안 쓰는 나라예요. 아 전체 중에 예. 땅덩어리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키고 지역 소멸을 막을 거냐 이런 큰 계획하에 5극 3특 계획도 발표했지만 네.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계획을 꼭 그랜드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속에서 이 전기가 가장 많이 나는 곳, 네. 또 전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우리 기술력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네. 있고 정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 지역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한동훈 의원이나 뭐 이런 방식의 좀 약간 분파주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이 문제가 있다. 네, 전 그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우리가 저 포스코 영남에 개발할 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영남 쪽에 많이 배치하면서 거기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네. 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산업단지도 울산에 큰 산업단지도 생기고 포항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예. 축이기도 하고. 사실 박정희 시대의 영남 발전, 영남 불패 이런 신화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의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건 우리나라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반도체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선택, 네.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네네. 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없을 때 재생에너지 아리백 때문에 예.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 네.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수출이 다른 안 되죠. 다른 선진국에서 저 무역 장벽을 두고 네. 탄소 국경세를 하고 아예 물건을 안 받겠다고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예. 글로벌 기업들이 예. 그럴 때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부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그걸 지역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네. 옳지 않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이제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팹을 막 때려 지어서 이제 닥치고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김용범 실장의 판단인 건데 이거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그 HBM 메모리를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저는 뭐그 옳은 선택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글쎄 주민의 삶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것과 함께 예,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 예, 또 중소기업 예, 비정규직 예, 그리고 농민 예, 그걸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예, 청년 예,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보면 1980년대 우리들 대학 졸업할 때 그때는 91%였어요. 네,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이렇게 갈라서 보는 건데 네, 91%였단 말이에요. 대기업은 지금도 보면 전체 노동 인력의 17%가 가서 일합니다. 네, 네, 네. 중소기업은 83%가 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면 중소기업 83%가 정말 열패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91%였던 것이 80년이니까 45년 동안 차츰 떨어져서 5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반도 못 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부부가 다 같이 나가서 일해도 대기업에 한명 가서 값이 일하는 한 명 일하는 값이 안 돼요. 그러니까 루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납품 단가를 정리할 때 그거를 교섭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 법이. 예,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바꿔서 납품 단가 교섭할 때 예,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상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자는 법을 자네가 전에부터 내고 주장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아유, 진짜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플랫폼 안에 있는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플랫폼 이 본사만 돈 벌지 예, 그 안에 있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정말 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갑질이 엄청나고 그런 숱하게 많은 불공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올라가고 이 반도체가 특수를 통해서 큰 이윤을 벌어오고 네, 우리로서는 큰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정치 제도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IMF 를 극복하고 네, 남북 간의 관계도 틀고 예, 그리고 벤처를 예.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사회복지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를 제대로 시작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이열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네, 그리고 3기 민주정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의제들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탄핵하고 네. 이
잘못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 싸우고 그랬느냐? 네. 그 불법 비상계엄도 잘못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싸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파괴되고 있다. 네. 내가 살 수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이 더 늘어나고 그 처우가 더 나빠지고 불공정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불만이 점점 생기는 과정에 국정농단 터지는 거예요. 네. 국정농단으로 광화문에 싸우기 전에 저는 청계천에서 싸웠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때 뭐 갖고 싸웠냐면 파견 용역 노동자들 네. 울면서 싸웠어요.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억울한 꼴 당하지 않게 해달라. 청년들의 삶이 진짜 엉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싸우다가 그게 국정농단에 딱 부닥치니까 대폭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의제를 막 던졌어요. 네.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제는 던졌는데.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예.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의 꼴이 지금 뭐냐 민주당의 꼴이. 그 얘기 민주당 의제가 있습니까 그게?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그런 의제가 있습니까? 그런 반성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뒷받침하고 저건 있어요. 나도 국회의장 하면서 필리버스터 엄청나게 했는데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언론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는 꼭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필리버스터가 힘들더라도 하겠다. 네.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제 중에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의제가 없었어요. 네. 전 그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몇 가지 했죠.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네. 생명안전기본법 예. 이런 거 했는데 다루지 못한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법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했고 그것이 당에서 의제화되지 못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물론 검찰 개혁 중요한데 검찰 개혁 블랙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블랙홀이 정부와 예. 집권당이 겉으로 노출되지 않게 예.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야 돼요. 검찰 개혁도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보복당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까지 목숨을 잃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정치권이 크게 갈등하고 부닥쳤던 의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검찰 개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첫 번째 의제였어요. 제가 네. 원내대표 할 때 공수처만 되면 검찰 개혁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공수처 했어요. 정말 어렵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다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검경 수사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면서 국민들이 좀 우리 삶이 죽겠는데 그것만 하냐? 그때도 피곤했어요. 네. 지금 넘어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죠.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 네. 남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만큼 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그 과정에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 집권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하고 당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끝내야죠. 네. 마치 계속 이견인 것처럼 대립하고 그게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의제같이 되고 국민들은 그럼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이렇게 우리 당 안에 이 문제를 중요시하게 보는 분들 사이에서도 막 부닥치고 있고 네. 그럼 국민들이 보면 이 집권한 정부와 여당이 계속 부닥치네. 이게 가장 불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노출해서 갈등하기보다는 안에서 정리하고 조정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이게 전당대회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라야 선택하는 기준인 것처럼 네. 돼버리는. 저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돼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유시민 작가 전 장관님 출연하셔서 네 가지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의장께서 지목해주신 검찰 개혁의 지체 현상. 그리고 일종의 이제 문가산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인사적으로 좀 그 혜택을 보는 뭐 이런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김어준 총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문조털레요라는 멸칭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세게 했다. 이런 등등의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주말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전부 전부 그 얘기. 그 찬반이에요. 전부 그 얘기. 예.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 비판하는 쪽에서도 맞는 비판도 있고 좀 과장된 비판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왜 지금의 의제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왜 지금 그걸 의제로 꺼내느냐? 그런 것들이 왜 지금의 의제가 지금 집권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 예. 죽을 뻔했어요. 네. 죽을 뻔했죠. 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죽을 뻔했어요. 네. 정청래 대표도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예. 유시민 작가. 작가도 예. 죽을 뻔하고 김어준 총수도 맞습니다. 죽을 뻔하고 예.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예. 그러고 그거를 겨우 극복하고 저는 말이에요. 김근태 선배가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2012년을 점령하라 이러면서 2012년 대선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붙었던 그 대선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민주정부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한테 두 차례 집권했는데 한 번 실패하지 않았냐. 네. 우리의 지지자들은 참 까다롭고 정말 국민들한테 잘하는 세력을 원하고 네. 국민들의 이 기득권 또 강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의 세력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전국으로 향하는 정당 이런 정당인데 잘못하면 지지가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2번 하고 1번 실패했는데 우리한테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준비를 잘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기회가 안 온다. 2012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기자.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민주정부를 끌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했어요 그때. 네. 실패했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무덤 앞에 가서 형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정권 탄핵해서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때는 민주당이라는 그 세력이 대한 세력이어서 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국정농단 가지고 다 국민들이 나와서 예. 탄핵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들어서서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이 세력이 오만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고 세력이. 우리 세력 전체가 예.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사실 저는 원내대표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123석 가지고 예. 국회에서 첫해 의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반. 예. 되게 힘들어서 뭐 예.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세력 전체가 대통령 인기로 밀어붙여서 가자. 그러다 결국 전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고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들이 어쨌든 설득을 했는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까지를 합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못한 일이 생기고 예. 탄핵하자는 소리가 막 나왔는데 예. 광장에 가면 탄핵 열기가 없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민주당의 대한 세력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한 번 정권을 탄핵해서 줬는데 똑바로 니네들 못했어. 하는 거 보니까 오만하고 니네들밖에 모르고 니네들이 대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탄핵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김건희 보니까 잘못하는 거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비상계엄하면서 이건 도저히 이건 탄핵 안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국민들이 다 나와서 탄핵됐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온 민주정부 4기예요.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민주정부 4기다. 네. 그런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딱 1년. 죽을 고비 넘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제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달라. 네. 그렇게 얘기해서 성장 동력도 하나 키워야 되고 네. 그 성과를 국민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민들이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이건 과거에 그 기득권 정권, 보수 네. 정권, 수구 정권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네.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만들어낸 4기 민주정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게 국민들의 삶을 이거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한편으로는 사회 정치적인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또 검찰 개혁 이런 거 한편에 해 나가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어떻게 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가는 1년이 됐는데 지금 그 얘기는 다 없어지고 니네 잘못이야. 니네 잘못이야. 왜 우리 빼고 해? 왜 니네들만 해? 우리 빼고 안 했어. 지방선거 결과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 민주당이 오만해진 거 아니야? 견제해야 되겠네. 그런 이유도 생겼어요. 네. 거기에는 잘못을 어느 쪽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전체가 아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오만함이 생겨서 대통령 인기 좋은데 뭐 이거 네, 그때 대통령 인기 좋은데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막론하고 잘못한 지점이 있어요. 네. 하나씩 다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거론하는 게 또 이렇게 또 다른 갈등을 갈등. 할까봐 누구 어느 쪽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잘못한 지점들이 있어요. 네. 선거 운동도 잘못한 게 있고 그리고 민주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평택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한 것도 잘못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평택을 사례입니다. 네. 왜 그걸 미리 정치 협상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얼마든지 해서 다 같이 큰 판에서의 승리를 만드는 일종의 민주대연합이 민주당의 노선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네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잘했다.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이 하나 둘고 양쪽에서 찢어 발기는 부모들하고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 아이의 부모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정말 한심하다. 국민들이 키워내고 있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 바닷속에 아무리 항공모함이라도 이 바다가 뒤집히면 항공모함도 뒤집혀진다 그러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키워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갈라져 싸우는 건 너도 똑같고 그래. 지금은 국민들이 죽겠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차라리 계란값 갖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계란값을 낮출 건지.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예. 제안을 하면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쯤에 네. 저보고도 그래서 출마하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 페이스북에도 엄청 차라리 저 의장님이 출마해서 이 복잡한 판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가장 중립적으로 그 인기 신뢰를 받고 있는. 뭐 이제 그래서 출마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첫째는 국회의장이 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출마한다는 것도 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지. 그때 이제 막 저 멸칭을 듣기 시작할 때 제가 예. 그 전부터 나왔지만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멸칭을 보고. 예. 뭐 문조털레요 한강 새똥 돼지길인지. 돼지길인가. 예, 그거를 보고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평민당에 들어온 게 88년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멸칭하는 게 그래도 몇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넌닝구 백바지 논쟁. 네. 그것도 저 유시민 그렇습니다. 의원이 처음 보궐선거에 그게 당선되고 나올 때 의원 선수할 때 백바지 입고 백바지 와가지고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뭐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예. 유시민 저 의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평민당부터 온 그 과거의 사람들이 예. 니네들 저 승진을 하면 우퉁벗고 막 하잖아. 난닝구 입고 하잖아. 그래서 그게 백바지 난닝구 논쟁 뭐 이런 게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또 유시민 대표가 그때 백바지 입고 오는 건 정치의 문화를 바꿔보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랬더니 기득권과 새로운 변화의 상징 같은 게 부닥치고. 그 다음에 조금박해라는 게 있었어요. 문제. 그때 뭐 이름을 하나씩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런데 그거는 세력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두 멸칭을 보면 세력을 덩어리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지지자들까지 갈라져 있어요. 아주 균열이 굉장히 깊고 크게 갈라져 있는 멸칭이에요. 그리고 큰 대형 스피커들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게 봉합될 수 있을까? 이런 멸칭을 쓰고 조롱하고 이러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 1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서로 다 같이 죽을 뻔했는데 1년 만에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전당대회 나가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나가서 그 얘기하면 표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양쪽에서 국회의장하고 나와서 또 금방 무슨 표 받으려고 그래 너?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전 처음에 불출마합니다가 아니고 불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썼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 보니까 거기에 유튜브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다 제가 쓴 글을 정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들 봤어요. 멸칭 쓰지 말자. 그 정말 이런 멸칭이 어딨냐. 이러고 어떻게 그 다음 5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한테 얼마나 부끄럽냐. 그 얘기를 했고 그 한겨레 신문에도 이렇게 큰 타이틀로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매불쇼인가 거기 나가서 한 얘기는 제발 대형 스피커들 갈등의 용어 쓰지 맙시다. 분열의 용어 쓰지 맙시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잘못이 있어도 좀 이해하고 민주정부 4기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막 그런 그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막 지적하는 걸 통해서 그런 잘못을 고쳐야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됐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덮어놓자. 그리고 국민들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를 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한 내년이나 다음 전당대회쯤 지금은 집권한 4기 민주정부가 중심이 되고 집권 여당이 철저히 뒷받침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해 가기 위한 그런 일에 집권 여당이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권 여당의 책임은 책임감,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얘기고 의제를 바꾸자. 의제를 바꾸자. 저는 포같은 맨, 우리 사회의 포같은 맨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보자. 그 포같은 맨은 뭐냐면 1930년대 그 전까지는 미국은 공화당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대공황이 오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너무 적게 주고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되니까 대공황이 왔어요. 그게 그거를 뉴딜을 통해서 극복하잖아요. 뉴딜의 주창자가 루즈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처음 집권하고 30년 민주당 집권을 합니다. 그때 정치적 슬로건이 포같은 맨이에요. 뉴딜 하면 테네시간 개발 사업,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했던 거는 우리 사회에 공화당 찍은 사람이 민주당 찍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 없고 아예 소외돼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 소수인종 이런 사람 거의 그때는 노동운동 하면 월급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가면 주모자는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미국 노동운동에
30년 전 노동운동이 아주 굉장히 거칩니다. 네. 그런 속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의 핵심은 8시간 노동제, 산별 노조법, 네.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예. 그러고 77만 호 공공주택 건설, 그 농산물 안정화. 안정 가격제,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 법안 예. 이런 거를 딜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네. 그 사람들 그 다음부터 투표장에 나옵니다. 투표 안 하던 사람들. 이걸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제를 바꿔서 이거 하잔 말이에요. 우리 사회 포 같은 맨이 누군지 플랫폼 안에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 대기업에 의해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네. 그리고 유통재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골목상권, 그 상인들. 상인들, 예. 그리고 사회적 기득권층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보수화돼서 교육을 잘못 받은 애들이니까 교육시켜야 돼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른 부모들보다 더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다.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친구들 아니에요. 예. 18% 이외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월급 절반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루저가 돼야 되는 사람이 83%가 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이 자산의 격차도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19배나 되는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예요. 19배나 되는 아주 심각한 이런 그 사회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의제로 삼아서 논의해야죠. 네. 아유. 그렇게 안 하면 저는 5기 민주정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번의 탄핵을 거쳐서 준 정권입니다. 네. 2번째 탄핵은 비상계엄 안 했으면 윤석열 박근혜 정권이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었어도 탄핵하기 어려웠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분위기. 네. 그런데 요번에 실패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분열의 용어 쓰지 말고 갈등의 용어 쓰지 말고 그리고 정말 되돌아봐서 예.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당이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말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거 조정하고 네, 네. 국민들한테는 한 목소리 내고 그 집권 1년 차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노미님께서 계엄 직후 친이 쿠데타를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며 너무나 온화한 표정으로 평론하시던 분이 겨우 1년 만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평론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분열을 중단하고 협의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장님 졸업하셨으니까 네. 취재 편의점 고정하시는 네, 거 어떠세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야죠.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네.